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디다 결국은 터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는 학교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수영 코치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20년 동안 수영만 했습니다. 전국체전에도 나가서 수상할 정도로 유망주였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영 실력이 나지 않아 결국은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했어요. 나이도 찼는데 내세울 만한 기록이 없으니 더 운동을 해봐야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 과정을 공부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수영만 한 세월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는 데 계기가 됐으니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영이 아니었으면 아마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남편과 저는 처음 학교에서 만났을 때부터 눈이 맞았어요. 나이도 동갑인데다가 취미도 비슷해서 공유할 만한 일이 많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 모르게 사내 연애를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고 고백해줘서 제가 승낙했어요. 결혼하기로 둘이 약속하고 나서는 같은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둘이 사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혼기가 꽉 찬 나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다 저희의 교제를 축하해 줬습니다. 저는 남편과 별 문제 없이 이대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될 줄 알았어요. 둘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셨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이도 동갑인데다가 제가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여기저기 전전하는 프리랜서 강사라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앉자마자 마치 면접이라도 보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상세하게 물어보시더니 수능 점수에 대학 이름과 전공까지 꼼꼼하게 물어보셨죠. 저는 이러다가 학교 다닐 때 성적표라도 가져오라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따질 거 다 따지고 서로 수준 맞춰서들 결혼한다는데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순수한지 모르겠어. 명색에 교대 나와 그 어렵다는 이명까지 봐서 당당하게 선생님까지 된 애가 고작 전문대 나와서 수영 강사나 하는 볼 것 없는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사람 면전에 대고 해. 내 말이 틀렸어요? 당신도 우리 셋 다 선생이라 며느리도 선생이면 좋겠다고 했었잖아. 아휴, 능력이 없으면 나이라도 파릇파릇 젊던지. 내일 모레면 망언인데 애나 제대로 낳겠어? 어쨌든 나이는 그렇다 치고 부모님은 뭘 하시니? 아휴,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꼭 무슨 면접관처럼 왜 그래요. 유리 씨가 엄마 무서워서 나랑 결혼 안 한다고 도망가겠어. 남편은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 인상이 차갑고 매섭게 보이는 게 사감 선생님 같아 보였는데요. 하는 말씀마다 제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가 무서워서 알아서 도망이라도 가줬으면 좋겠다.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니? 이 사람이 30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왔다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몰상식한 소리를 해? 유리 양, 미안해요.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자식이 하나다 보니 하나 있는 아들 괜히 장가 보내기 아까워서 이러나 봐. 무례해도 조금만 이해해줘요. 다행히도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말려주셔서 그쯤에서 일단락이 됐지만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러다가 정말 결혼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저는 애써 남편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내고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최근에 어머니와 함께 치킨집을 차리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대답에 역시나 시어머니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조건이 누군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도 있구나라고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 평생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집에 다녀온 첫날 처음으로 제가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남편네 집안은 모두 다 교육자 집안이에요. 시아버지는 현재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시어머니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도 같은 선생님을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시부모님 두 분 다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한눈에 보기에도 기품 있고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혼나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학창시절 내내 수영만 했기에 공부는 뒷전이라 시험 보고 나면 항상 선생님에게 혼났었거든요.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한다고요.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선생님들 말대로 운동만 할 게 아니라 공부도 좀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됐습니다. 그랬으면 저도 선생님은 못됐어도 남편과 비슷한 대학이라도 나와 남들 앞에 내세우기 번듯한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도 대놓고 반대는 못하셨지만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도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특히나 남편과 같은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하루는 시어머니와 제가 남편과 함께 한복집에 갔는데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학교에 보는 눈도 많은데 우리 아들이 같은 학교 강사랑 눈 맞아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들 보겠니? 우리 아들은 다른 학교로 발령 날 때까지 못 옮기니까 유리, 네가 하루라도 빨리 다른 학교든 학원이든 알아봐서 옮겨. 그냥 결혼하고도 한 학교에 있으면 서로 불편할 일이 많으니 다른 자리를 좀 알아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걸 시어머니는 꼭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시더군요. 특히나 일부러 남편이 자리에 없을 때 저한테 하시는 것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별로 좋지 않게 말이 나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이미 저희 만나는 거 다 알아요. 둘 다 혼기 꽉 찬 노처녀 노총각인데 숨길 게 뭐 있어요. 어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우리 아들 잡으려고 아주 갖은 수를 다 썼구나.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학교에 소문 내면 어떡하니? 제가 술을 쓰긴 무슨 술을 써요. 둘이 결혼하기로 마음 먹자마자 자연스럽게 친한 동료들한테 말한 것 뿐이에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훈수에 저와 어머니는 결국 큰 소리를 냈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남편에게까지 이야기가 다 들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은 한층 더 날카로워져서는 저를 쏘아보셨어요. 저는 애써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신경전을 시작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애초에 저를 예뻐하실 생각이 아예 없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에게 좋은 방향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도 시어머니가 항상 저를 무시하면서 면박을 주시는데 매번 웃으면서 참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셨어요. 뭘 사거나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툭하면 저더러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며 계속 중재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시어머니를 만나고 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상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라 그런지 워낙 어릴 때부터 나한테 유난하게 굴었어. 내가 앞으로 살면서 자기한테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 좀 이해해줘.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제 마음이 변할까 항상 걱정했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께서 워낙 남편한테 거는 기대도 많았고 과보호를 해서 친구들을 사귈 때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곤란하게 한 적이 많았대요. 초등학교 때야 어린이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 하셨답니다. 심지어 남편과 가까운 친구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마음을 놓으셨대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대요.
남편이 고등학교에 입학해 처음 사귄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간식을 주시면서 친구에게 이런저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답니다. 집은 어디인지,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까지 말이죠. 다행히 친구가 시어머니의 말에 예의 있게 대답을 잘했는데 그날 저녁 친구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앞으로 그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애가 고등학생인데 부모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아직도 그 달동네에서 월세로 사니? 그 나이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들이야. 그런 부모 밑에서 크내면 걔도 별반 다를 거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걔랑은 내일부터 절대 어울리지 마. 그 순간 남편은 누군가에게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답니다.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쟤랑은 놀지 말아라 하면 남편도 그냥 정말 그 친구와 놀지 않았대요. 선생님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니 당연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데려온 친구는 평소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대요. 단지 집안이 조금 가난할 뿐이었죠. 그런 친구를 어머니 멋대로 판단하시며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남편도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절대 시어머니에게 친구를 소개하지 않았대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도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전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됐어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결국은 남편이 가장 상처를 받겠구나 싶었죠.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살면서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남자는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남자를 위해 제가 뭘 못하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아직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면서 시부모님께 잘하다 보면 시어머니의 마음도 자연스레 변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어렵사리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몇 년 전 미리 구입한 아파트로 들어가 살았어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 바로 옆동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아버지의 평생 로망이셨대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같은 아파트에 집을 2채를 사서 하나뿐인 아들 내외와 같은 단지에 사는 거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서울에 아파트가 생겼으니 시부모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혼수도 더 신경 쓰고 예단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물론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에 비하면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이 부족했지만 저희 친정 경제 사정에 비하면 무리해서 준비한 거였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무리하고 노력했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절대 찰리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에 안 드는 걸 가만히 참고 넘어가실 분이 아니었고요. 결혼하고 1달 정도 되었을 때예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급하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노리더군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과 같은 단지에 살다 보니 평소에도 집에 자주 오시고는 했어요. 올 때마다 집안 청소 상태나 냉장고를 항상 열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있을 수가 없었죠. 조금만 지저분해도 곧바로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저나 남편 둘 다 며칠 일이 많아 늦게 퇴근하고 와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날도 퇴근이 늦어서 청소보다는 저녁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신 시어머니는 역시나 집안 상태를 보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이래서 사람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좋은 집을 사주면 뭘 하니? 애초에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 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찌개를 끓이다가 순간 기분이 너무 상해서 제 얼굴이 찌개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네, 당연히 비싸서 사기 힘들죠. 하지만 저도 어릴 때 부모님과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있고 현재 저희 친정도 아파트는 아니어도 30평대 빌라에 사세요. 제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며 자꾸만 사람을 깔아뭉개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보다 큰 집에 살아본 적도 있고 아파트도 살아봤어요. 명색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분이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정말 솔직하게 저는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루하고 무례한 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새아기, 너한테는 내가 하는 말이 다 고깝게 들리겠지만
내가 선생 생활을 30년 넘게 해본 결과 대부분 다 좋은 가정환경과 부모의 경제력이 밑바탕 돼야 아이들도 좋은 인성과 재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초에 널 반대한 거고, 실력도 안 되는 애가 운동에 허송세월하다가 결국엔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내 아들한테 얹혀서 살잖아. 내가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우리 아들 훌륭한 게 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아휴, 아까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울컥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을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얹혀서 살긴 누가 얹혀서 산다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 몫은 충분히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너무 울컥해서 하마터면 말을 하다가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도 저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도 평생 잘 지낼 수 없을 것만 같아서요. 저는 자연스레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말에 손바닥도 맞닿아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혼자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시어머니가 전혀 저를 받아줄 생각을 안 하시니 저로서는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와 둘이 있게 되는 건 알아서 피해 다녔어요. 시어머니만 만나고 오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입맛도 없고 마음에 상처만 가득 안고 오게 되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남편도 굳이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사람을 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시어머니라고만 떠도 가슴이 뛰고 혈압이 바짝 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긴장해서요. 저도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는 애가 뭐 하다가 전화를 그렇게 늦게 받니? 그리고 며느리라는 게 어쩜 그렇게 안부 전화를 안 해? 가만 보면 너도 나이도 많은 애가 어른 공경할 줄은 잘 모르더라. 역시나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쉴 새 없는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만 쉬지 않고 뱉어내고는 제가 한마디 하면 말대꾸를 한다고 구박을 했죠. 이번 주말에 우리 언니들이 집에 오기로 했으니까 너도 와서 인사 좀 해. 또 생각 없이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말고 미리 와서 음식 준비 좀 하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꼭 혼자 마라톤이라도 뛴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더 말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 주말에 가겠다고 하고 대충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내내 주말마다 남편 친구들 모임, 학교 선생님들 모임 등등 계속 약속이 있어서 이번 주말은 저도 좀 쉬고 싶었어요.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살도 빠지고 몸도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소리를 시어머니에게 했다가는 절대 좋은 소리로 끝날 리 없으니 그냥 제가 하루 희생하고 말자 하는 마음으로 참고 주말 아침 시댁에 갔습니다. 늦으면 또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 주말 아침 일찍이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도 집 청소만 하고 바로 시댁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니 식탁에 재료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사람들 오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 오는데 그냥 대충 한 끼 나가서 사 먹지. 세하기 힘들게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당신은 골프 치러 간다더니 왜 아직도 서서 쓸데없는 걸 신경 쓰고 있어요? 괜히 여자들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나가요. 시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를 위해주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드센 성격을 이기지는 못하셨어요. 항상 여자 말을 들어야 집안이 조용해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아이고, 드세고 무서운 처형들 오기 전에 나는 빨리 도망가야겠다. 으휴, 저 사람이 며느리 있는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는 뭘 보고 멀뚱히 서 있니? 빨리 재료부터 다듬어라. 시어머니에게 위로 언니가 두 분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이모님들을 뵐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도 결혼식 때나 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들 시어머니만큼이나 세고 무서운 분들이라는 소리를 남편과 시아버지께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옆에서 이건 이렇게 다듬어라, 이건 삶아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전혀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어머니는 방에서 화장하고 계시고 일은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이모님들과 밥이나 한 끼 먹기로 했다더니만 혼자 무슨 패션쇼라도 나가는지 옷을 몇 번이나 입었다 벗었다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가 더 고급스럽고 기품 있어 보이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음식을 만드느라 허리도 아프고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게 저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묻는 것마다 신중하게 고민해서 골라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골라드린 게 시어머니도 마음에 드셨는지 제가 골라드린 대로 입고 이모님들을 맞이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의견을 들어주신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또 기대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은 퉁명스럽게 하셔도 저를 이제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시나 보다 싶었거든요. 잠시 뒤 이모님들이 집에 도착하셨어요. 이모님들은 누가 봐도 시어머니와 자매가 맞았어요. 외모부터 말투까지 세 분이서 너무 비슷했습니다. 이모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결혼식 때보다 살이 너무 빠졌다며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대뜸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요즘 일이 바빠서 살이 좀 빠졌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나서시더니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셨어요. 얘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이야.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되겠어? 왜? 요즘은 40 넘은 애들도 다 애 낳고 학교 보내고 해. 너는 학교 선생이라는 애가 그런 것도 모르니? 요즘 학부모들 나이 많잖아. 순간 저는 이야기의 흐름이 저에게 향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빨리 남편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다 그래도 내 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애 엄마가 젊고 건강해야 애도 똑똑하게 낳는 거야. 에휴, 게다가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인데 아들 낳으려면 빨리빨리 낳아서 둘 셋은 낳아야지.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아들 하면 며느리한테 밥 못 얻어먹는다? 그치, 조카 며느리? 저는 그날 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바라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시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나이가 있어서 둘 셋은 당연히 무리고요. 생기면 하나만 낳기로 했어요. 거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어른 말 안 들어. 얘, 네가 뭔데 우리 집안 일을 네 맘대로 결정하니? 너희 시아버지가 사람 좋아 보여도 무조건 아들은 하나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야. 제가 저렇게 우리 집안을 모른다니까.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에 저는 애써 미소를 보이며 웃었습니다. 이모님들 계신 앞에서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꾹 참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 결국은 또 선을 넘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쎄해지더니 이모님들이 말을 바꿨어요. 시어머니께서 입은 의상을 보고 예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아, 이거? 얘가 골라준 건데 역시 얘가 좋은 거 보는 눈은 있다. 어쩜 고르는 것마다 비싼 것만 고르는지. 하긴 그러니까 얘 주제에 우리 아들 같은 애를 딱 골랐겠지만. 시어머니는 도대체 뭐가 재밌는지 깔깔 웃어댔어요. 이모님들도 제 눈치를 슬쩍 보시더니만 결국은 웃음이 터져 소리까지 내며 웃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하다하다 저를 웃음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도 상하고 속상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이 시댁에 왔더라고요. 남편은 신나서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이모님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모님들까지 도대체 뭐가 재밌다고 웃어요? 엄마는 이러라고 유리 오라고 한 거야? 사람들 웃음거리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우리는 피곤해서 그만 가볼 테니까 세 분이서 식사하세요. 그대로 남편과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제게 사과를 했어요. 이럴 줄 알고 일찍 오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일하느라고 늦었다면서 너무 미안해했어요. 저는 애써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 있는 동안 계속 참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본 남편은 너무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항상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괜찮다며 씩씩하게 굴었던 제가 이 정도로 서럽게 울어대니 남편도 그제야 제가 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은 그날 저녁 앞으로 절대 본인 없을 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애써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다시는 저에게 전화해서 따로 부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아니면 가지도 않겠다고 했대요. 물론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니 시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에도 시어머니가 몇 번 찾아오셨지만 집에 없는 척 문을 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제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 도저히 시어머니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좀 나아질 때까지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시댁과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시댁에 일이 있으면 항상 남편과 함께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얼마 뒤 시어머니도 더는 저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명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어요. 더는 시어머니와의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게 임신하자마자부터 시작된 입덧이 몇 달 내내 저를 고생시키더니 만삭이 다 되어서야 입덧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입덧이 좀 끝나서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몇 달 동안 앓아오시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집에 계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반찬을 좀 해서 시댁에 가져다 드렸어요. 시어머니와 둘이 마주치는 게 오랜만이라 저도 걱정됐지만 명색이 바로 옆동에 사는데 시어머니께서 아픈 거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해온 반찬들을 보고도 시큰둥해 하셨어요. 임신했다고 바로 일 그만두고 집에서 팽팽 놀기만 하더니만 너는 어쩜 이렇게 음식 솜씨가 나아지질 않니? 모양은 이래도 맛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제가 신경 써서 한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학벌에 직업에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아들이라도 낳아야지. 너는 어쩜 아들도 하나 못 낳니? 시어머니는 제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저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셨어요. 시댁이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아들은 꼭 낳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나 남편이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애가 잘 생기질 않았어요. 당시에도 저는 시어머니께 모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래서 젊은 며느리를 얻었어야 했다고요. 저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어떻게든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매일 병원을 다니면서 배란 검사를 하고 배란이 잘 되게 해주는 주사까지 맞았어요. 제 뱃속에 아이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제게 모진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라는 애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대놓고 아들을 못 가졌다고 구박하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저더러 평생 운동만 했다는 애가 몸이 왜 그렇게 부실하냐고 유난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노산이다 보니 임신한 몸으로 수영을 가르친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남편과 상의 끝에 올 한 해는 일을 좀 쉬기로 했어요. 그걸 가지고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벌써 일을 쉬면 어떡하냐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다 저나 남편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저 나름대로 다 고민해서 결정한 일인데 시어머니는 항상 탐탁지 않아 하시니 저는 괜한 눈치가 보여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 딴에는 나름 시어머니께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임신하려고 노력도 했고 어렵게 임신에 성공해서 몸이 무겁고 아무리 힘들어도 꾹 참으며 아이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찬까지 해서 가지고 온 며느리한테 보자마자 맛없어 보인다고 하시니 할 말이 없더군요. 반찬은 됐으니까 설거지나 좀 해놓고 가라. 너희 시아버지한테 좀 하고 출근하라니까 그걸 또 안 하고 갔다. 시어머니는 손에 붕대를 하고 있어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으니 저에게 설거지를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방에 들어가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래 서 있으려니 배도 계속 뭉치고 허리도 욱신거렸지만 며느리로서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설거지를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갔다가 왠지 영 잘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의 이런 마음을 싹 녹일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화할 때 치킨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친정 아버지께서 직접 튀긴 치킨을 가져다 주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감사해서 곧장 아버지 팔짱을 끼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치킨만 주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아버지를 붙잡고 잠시 소파에서 쉬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바로 커피를 탔어요. 친정 아버지 드리려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친정 아버지께 커피를 드리고 현관에 나가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는 온 김에 이것저것 집안일 좀 하고 가지. 고세를 못 참고 가버렸더라. 멀뚱하니 쳐다만 보지 말고 이것 좀 받아. 속옷이랑 양말인데 내가 손이 아파서 못하니까 손빨래 좀 싹 해가지고 말려서 내일까지 가지고 와.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부려먹기로 작정을 했는지 속옷과 양말이 가득 든 봉지를 저에게 건넸어요. 세탁기를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만삭의 며느리에게 손으로 빨라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본인이 손목이 아파서 못한다고 해도 그렇지 속옷이랑 양말을 며느리에게 빨라는 건 말도 안 됐어요. 어머니,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세탁기로 빨면 되는 거지 이걸 뭐하러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배 나와서 힘들어서 손빨래는 못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말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손빨래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꼭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짝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갈겼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네 남편이 네 편 들어준다고 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니?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왔던 친정아버지께서 하필이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남의 집 귀한 딸내미 뺨을 갈겨놓고도 미안한 줄을 몰랐어요. 어머, 사돈은 안에 계셨으면 인기척을 내셨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우명하게 안에 숨어 계실 수가 있어요? 친정아버지더러 음흉하게 왜 숨어있냐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잔뜩 난 친정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시어머니께 달려들 것처럼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봐요 사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집 귀한 딸님이 얼굴에 손을 댑니까? 아이고, 사돈이야말로 무식하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세요? 제 며느리인데 가르치다 보면 때릴 수도 있죠. 아이고, 아유 스트레스 받았더니 손목이 다욱신거리네. 나는 이만 가봐야겠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발연기를 하더니만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친정아버지가 곧장 따라가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저에게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구박은 좀 당했지만 제가 맞은 건 처음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눈물까지 흘리니 놀란 친정아버지께서는 저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서러웠던 일들을 몽땅 다 말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당연히 속상해하시며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냐고 나무라셨어요. 그리고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서방, 나는 절대 내 딸 이런 취급받으면서 사는 걸 못 보네. 당장 자네 어머니 데리고 와서 우리 딸한테 진심 어린 사과하게 하게. 안 그러면 당장 둘이 이혼시킬 테니까 그런 줄 알게.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하며 시어머니께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결국은 중간에서 남편만 난처해졌죠. 아버지는 저를 이혼시키겠다고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어요.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랑 이야기해서 꼭 사과하게 할 테니까 오늘은 고장하시고 돌아가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난 이제 이서방, 자네도 못 믿네. 내가 내 선에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런 줄 알게. 친정아버지는 절대 빈말을 하시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예 더는 남편조차 믿지 못하겠다며 조만간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우리 쪽에서 키울 거라고까지 하시면서요. 친정아버지가 지금은 비록 치킨 가게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전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세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검사나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그날 일로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몇 년 만에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 시어머니를 뭉개버릴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며칠 뒤 친정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시부모님 댁에 가게 저에게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까지 연락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죠. 그날 저녁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친정아버지까지 모두 다 모였습니다. 사돈은 참 예의가 없으시네요. 그날도 인기척 없이 남의 말이나 다 엿두고 계시더니 이번엔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멋대로 들이닥치시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창피할 줄을 전혀 모르시고 시아버지에게 연락도 없이 왔다고 면박을 주셨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아예 작정하고 오셨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족끼리 연락 안 하고 올 수도 있지. 가족끼리 무슨 그런 예의를 차립니까? 그날 안사돈께서도 우리 딸네 집에 연락도 없이 온 거 아니었어요? 그 집이야 내가 내 돈 주고 사준 내 아들 집인데 나야 마음대로 갈 수 있죠. 남편의 어머니이자 저의 시어머니지만 정말 겪으면 겪을수록 말을 심하게 하세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로서 마음이 안 들어도 그렇지 이미 결혼한 지 2년이나 지났고 본인 손주까지 임신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 앞에서까지 저래야 하나 싶어 저도 화가 나더군요. 아, 돈 좀 있어서 자식들 결혼하는데 이까짓 아파트 좀 사주면 며느리 뺨 정도는 때려도 되는 건가 봅니다. 친정아버지의 말에 잊으려고 했던 지난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옆에 있던 남편과 시아버지마저 당황하고 말았어요. 저기 사돈, 저번 일은 누가 봐도 제 안사람이 실수한 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애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친정아버지를 말려보려 했지만 친정아버지는 멈출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이 집에 오래 있고 싶지 않으니까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제가 저번 일로 하도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안 싸던 뒤를 좀 캐봤는데요. 아주 대단하시더군요. 그런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아직도 교직에 붙어 계시더라고요. 하긴 그 정도는 뻔뻔해야 며느리 뺨까지 날리겠지만요. 네? 아니 사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막말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시아버지까지 언성을 높이셨어요. 이 상황에 당황한 건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 순간 가소롭다는 듯 피식 인매를 올린 친정아버지께서 가방에서 웬 서류들을 잔뜩 꺼냈어요. 안사돈께서 2005년 중학교 재직 시절 담임으로 있던 반 남자아이가 같은 반 남자아이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사건이 있더군요.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고소하고 난리쳐서 형사 고발까지 됐고요. 결국엔 가해 학생이 처분받아서 사회봉사까지 하고 강제 전학당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친정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마침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님이 저랑 아는 분이라 제가 당시 사건을 좀 조사해봤습니다. 당시 사건이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가해 학생을 고소한 피해자 측 부모가 안사돈이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학교 교사더군요. 아무래도 찝찝해서 제가 그 사건을 좀 더 파봤는데요. 그 아이가 강제 전학 가게 된 데에는 안사돈이 검찰 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더라고요. 평소 행실이 불량하고 다른 아이들도 괴롭혔다고 증언해서요. 순간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많이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면서 다 지난 일 가지고 사람을 몰아붙이면 괴롭히면 되겠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찔리는 게 분명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당신 때문에 그 학생이 강제 전학 가게 된 거야? 엄마가 정말 그랬어? 뭐래?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안사돈이 그렇게 믿고 싶으시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알아보니 그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평소 반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한 학생이었다던데요.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던 그 학생이 가해 학생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까지 많이 괴롭혔고요. 그날도 가해 학생이 참고 참다가 결국은 못 참고 때린 거라고 증언한 당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사돈, 제가 마지막으로 묻죠. 같은 동료 교사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증언했던 거 아닌가요? 당신 뭐야? 당신이 검사야? 어디서 감히 나를 신문해? 시어머니는 뻔뻔한 얼굴로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며 딱 잡아댔어요. 그러면서 친정아버지께서 내민 증거자료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난 친정아버지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끝까지 잡아대도 소용없어요. 내가 이미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당신이 내 딸한테 한 짓 사과 안 하면 이 사실 내가 당신 학교에다 다 이야기할 거야. 그럼 당신만 교사생활 끝나는 거 아니야. 바깥사돈이랑 이서방까지 다 곤란해지는 거라고. 친정아버지의 말에 흥분한 시어머니께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친정아버지께 달려들려던 순간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당시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녔던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을 찾아가 일일이 이야기를 나누고 녹취를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모두 다 본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좋은 선생 되라고, 제자들한테 본보기 되는 선생이 되라고 그런 말을 했던 거야? 멀쩡한 학생 가해자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그 학생한테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우리 유리한테도 사과해. 안 그러면 앞으로 유리 뱃속에 있는 아이든 나든 다시는 못 볼 줄 알아요. 남편은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께서 구박을 했을 때도 시어머니에게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옛날 분이시고 고지식해서 괜히 며느리에게 타박하고 싶어 하는 소리니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은 괜히 쌀쌀맞게 해도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서운하게 굴 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아버렸으니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나보다 너희 장인을 더 믿는 거야? 제가 엄마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잘못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고요. 그게 참된 스승입니다. 남편은 그대로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날 일로 저희 시댁은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주변에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당시 사건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2005년 당시 담임으로 있었던 반의 학생들을 찾아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보여준 자료는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 이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님 전화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시아버지마저 시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졌다며 집을 나와버리셨고 두 분이 별거 중이랍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딸이 태어났어요. 저는 딸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운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의 할머니인데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병원에 있다가 조리원으로 옮겼을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남편이 출근해서 곁에 없었어요.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어서요. 저는 고민하다가 끝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제발 전화를 끊지 말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세아가 제발 전화 끊지 마.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혼자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후회했는지 몰라.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 많이 했다. 너무너무 미안해. 그때 내가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임신한 애한테 손을 대고
정말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는 말하는 내내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애절한지 저마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옛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내가 제대로 다 사과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한테 내 전화 좀 받으라고 이야기 좀 해줘. 시어머니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혼자 아주 끙끙 앓았는지 그 자존심 센 양반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며 제발 소녀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3.4kg로 순산했어요. 제가 민호 씨랑 잘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리라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아기. 내가 앞으로는 새아기 너한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떠받들며 살 테니까 제발 믿어줘. 저도 40이 넘을 때까지 살다 보니 사람이 변하겠다는 말, 믿어달라는 말,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단지 평생 당신 잘난 맛에 사신 분이 저 정도로 자존심을 굽히고 사정하시는 걸 보면 반성을 하기는 했나 보다 기대해 볼 뿐이죠. 그날 저녁 조리원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넌지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했다고요. 남편은 순간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몇 번이나 했고 변하겠다고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고 하셨다고요. 남편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저에게 정말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군요. 뺨까지 맞아놓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말 것도 없다고, 단지 앞으로 시어머니가 정말 변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나를 대한다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친정아버지께 연락하셨어요. 그리고는 2005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연락처를 물어보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2005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당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던 분에게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을 다시 하셨어요. 물론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일이고 당시 학생들도 모두 성인이 돼서 크게 달라질 건 없었지만 그래도 스승으로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진실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죠. 저와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아직 고민 중입니다. 사실 얼마 있으면 딸아이의 100일이에요.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나 한 끼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려야 하나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뱃속에 있던 손녀까지 부정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편과 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슬슬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 사연을 제보하게 됐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가 더 그럴 텐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중년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아니 우리 가족도 이런 가난과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절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자랐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좀 괜찮았습니다. 위로 형 한 명이 있고 저는 막내로 자랐는데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평범하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은행에 다니셔서 일단 생활비 걱정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처럼 무뚝뚝하고 말수가 많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와 어머니한테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가족밖에 모르던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적도 없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말이 없어 답답해도 성실하고 돈을 벌어오니 다행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중학생 때까지 평범하게 혹은 조금 여유 있게 살던 우리 가족은 정확히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급속도로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기 때문인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어머니와 형과 아버지를 기다리며 집에서 저녁도 차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도착하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어머니는 그걸 보고 바로 쓰러지셨고 저는 그저 형의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급하게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장례식장을 구해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렸던 저에게 너무 충격이 컸어요. 어머니는 계속 정신을 잃으시고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형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친척들이 와서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의 죽음이라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가족의 인생에서 사라진 것도 슬퍼서 믿기 힘들었는데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시대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친가에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은 안 계셨거든요. 친할머니도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누워 계셨고 큰아버지와 고모도 처음에는 도와주다 나중에는 연락을 노골적으로 피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부모님의 사이가 좋았던 터라 어머니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쉽게 잊지 못하셨고 그때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외가에서도 친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 어머니도 돈을 벌기 위해 밖에 나가셨는데 평생을 사회에서 일해본 적 없는 분이라 적응을 잘 못하셨죠. 어디 회사에서 일했던 분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아버지를 만나 결혼한 분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적었습니다. 결국 공장에 가서 일하셨는데 그나마 형과 제 나이가 중고등학생이라 아주 어릴 때는 아니어서 어머니가 일하셔도 그렇게 보살핌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집안 형편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아무리 어머니가 벌어도 힘든 지경이었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 굶는 날도 있었고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겠다고 집을 팔아 어떻게 돌려막아도 빚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월세도 밀려 쫓겨나기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아니, 나도 사정하니까 봐줬는데 언제까지 이럴 순 없어. 죄송합니다. 바로 돈 생기면 드릴게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사정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으며 참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늘어나는 빚을 어떻게든 갚겠다고 공장에 나가지 않는 날엔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일하면서 억울하게 돈을 늦게 받거나 일한 만큼 받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형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학교를 자퇴했어요. 어머니는 울며 형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형은 이대로 본인이 학교에 다니면 우리 집은 갈수록 가난해진다며 단호하게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숙사가 있는 의류공장에 들어가 쉬는 날 없이 기계처럼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는 날에 월급을 들고 와서 제가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도 주고 가고 옷이나 신발, 가방도 사서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이 안쓰럽다고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며 우셨는데 나중에는 형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예전처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진 않아도 되니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본인의 인생을 포기한 형과 어머니를 어떻게든 노후에 책임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골목을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그랬어요. 방황하느라 학교에서 집중도 하지 못했고 집에 가면 어머니가 없거나 눈물을 보이시니 잘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형이 자퇴하고 공장에 들어간 걸 보고 완전히 정신 차리게 되었죠.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 몰두했어요. 기본기가 없어서 초반에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우리 형이 공부를 되게 잘해서 전교에서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퇴할 때도 선생님들이 형을 말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집까지 찾아와서 어머니와 두 분이 형의 손을 잡고 조금만 버티자고 할 정도였는데 형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형이 집에 올 때 도움도 받고 또 워낙 학교에서 유명했던 사람이라 선생님들이 제가 동생인 것을 알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같이 놀았던 친구들과 아예 단절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면 어머니가 일하고 오셨어도 항상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주무시라고 해도 듣지 않으셨죠. 공부를 시작하니 형은 그런 제가 기특하다고 집에 올 때마다 용돈도 더 주고 학용품을 사오고는 했어요. 공부랑은 담을 쌓고 매일 공 가지고 친구들과 놀기 바빴던 저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부터가 힘들었지만 가족들이 저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 코피가 나고 교과서를 너무 많이 봐서 너덜너덜해지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을 굶으니 살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그래도 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식사는 꼭 하라고 하셨죠.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 인생의 은사님이세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아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남는 문제집이나 연습장도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도 개인적으로 뒤에서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큰 무리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고 또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제가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과 어머니는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와 셋이 단칸방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합격한 것과 현실적인 학비 부담은 다른 문제여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고민은 형이 내민 통장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형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았다고 하며 제 등록금으로 쓰라고 해줬어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바로 어머니도 똑같이 돈을 몰래 많이 모아놓으셨던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대학 학비 걱정에 일감을 늘려 돈을 최대한 저축했다며 저에게 통장을 내미셨어요. 그걸 보고 자꾸 눈물이 나와 멈추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동기들이 어디 놀러가자, 미팅에 나가자 할 때도 자발적으로 거절하고 공부에만 몰두했어요. 장학금을 받으려고 고등학생 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면서 생활비까지 형과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으니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과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 어머니와 형에게 밥도 사고 조금씩 받은 사랑에 보답도 하기 시작했어요. 치열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바로 졸업해서 취직하게 됐는데 국내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월급이 많으니 형과 어머니에게 마음껏 해줄 수 있었고 그때 주는 기쁨에 대해 알게 되는 좋은 경험을 했어요. 한편으론 그러면서 제 인생은 탄탄하게 살고 있으나 형의 인생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형이 안쓰러워서 형에게 공부 권유를 했어요. 하지만 형은 이미 머리가 굳었다고 거절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키우려고 많은 일을 하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고질적으로 무릎이 말썽이었어요. 병원에 아무리 모시고 가도 이미 망가진 무릎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고 최대한 움직이지 말라는 말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부채감이 있는 채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공장에서 결혼할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어머니와 저는 형수님을 반갑게 맞이했고 우리 집에서는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수님의 집도 우리 집처럼 여유가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과 어머니가 제 학비를 하라고 모아둔 통장을 가지고 형은 우리 집 근처에 단칸방을 하나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제가 직장을 다니며 모아두었던 돈을 내밀었어요. 아니야, 네가 열심히 일한 돈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써? 형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형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건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형이 이 돈 안 쓰면 난 너무 서운해. 형 고등학교도 포기하면서 나 키웠잖아. 형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제가 형수님을 통해 통장을 건네니 돈을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저는 최대한 많이 형의 결혼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많이 고민했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식도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제주도로 다녀온 형네 부부는 그렇게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님이 임신하게 됐는데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형네 집에 가서 살림을 도와주셨어요. 형수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청소, 빨래도 하시고 요리까지 다 해줬습니다. 형수님은 임신하고 바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형이 공장에서 아무리 일해도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형수님에게 드렸고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최선이었고 또 형한테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어요. 형수님의 친정이 지방이라 바로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어머니는 형수님은 당신 딸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사서 가져다주고 집안 살림도 다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태어날 때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업을 시작하며 주위에 조언도 많이 구하고 형과 어머니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게 한으로 남아있기도 했고 돈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의 인생에서 크게 작용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머니와 형은 안정적인 대기업을 계속 다니길 원하셨는데 저는 직장인의 월급은 한계가 있다고 봐서 가족들의 반대에도 제 소신을 지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한탕을 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공장과 개인 사업자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마침 회사에서 했던 일이 그 일이라 거래처들을 몇 개 알고 있는 상태여서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조카가 태어났는데 일이 바빠 많이 신경 쓰진 못했어요. 그 대신 제일 좋은 경험은 경제적인 도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오죽하면 번 돈을 저금하거나 저한테 쓰는 게 아니고 형수님과 조카에게 제일 많이 썼어요. 사실 저보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형수님의 산후조리도 어머니가 다 해주시고 심지어 육아도 도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성격상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분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시는 분이라 형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오랜만에 갈비찜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국은 좀 싱거웠으니까 내일은 소금 더 넣어주세요. 계란말이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알겠어. 이따 시장 가야겠네. 미안하다. 내일은 더 노력할게. 제가 형네 집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을 때가 있는데 바로 형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마치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처럼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속으로 저건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계시더라고요. 형수님이고 또 어머니가 괜찮아 보이니 제가 나서면 괜히 분란을 만들게 될까봐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분은 아주 좋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괜찮아 보여서 그냥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형이 마침 그때 옆에 없어서 따로 형에게 형수님과 어머니 관계에 관해 물으려다 제 말로 인해서 가족 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게 두려워 꾹 참았어요. 어려서부터 가족은 하나고 또 우리가 서로 우리를 챙겨야 한다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들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때는 그냥 넘기고 제 사업도 하기 바쁘니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저는 아는 거래처 중 어떤 사장님의 권유로 여자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사는 게 워낙 바빠 연애할 마음이 전혀 없어서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를 거절하며 살아왔는데 그때는 시기가 여유 있기도 했고 이제 나이도 슬슬 차고 있어서 기꺼이 만나게 됐죠. 상대는 사장님 딸이었는데 사장님이 워낙 외모가 훤칠하시고 또 딸 자랑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이라 기대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딱 보자마자 저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하게 됐어요. 진부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식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느낌이 들었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지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게 운명이라면 운명론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많이 어색해하고 또 첫 만남이라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런 저를 대화로 이끄는 모습에 더 마음이 깊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연애를 시작하자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셨고 드디어 두 아들이 다 장가를 가는 거냐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많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거래처 사장님도 저에게 우리 이제 사돈이 되는 거냐고 물으시며 좋아하시고 주변에서 다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연애하며 형수님의 부탁으로 조카를 종종 데리고 같이 데이트하기도 했는데 놀이공원에 가거나 근처 공원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때 우리 조카를 여자친구가 어찌나 예뻐하던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런 여자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귄 지 오래 지나지 않아 바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됐답니다. 마침 그때 또 제가 하던 사업이 호황기를 맞아 아주 잘 되고 있던 추세라 어머니가 살던 집도 이사하고 신혼집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제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이미 우리 집에 종종 왔던 터라 어머니와 형과 형수님도 결혼 허락을 너무나도 쉽게 해주셨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갔을 때는 제 인생에서 손꼽히게 떨리던 날이었는데 다행히 장인어른이 일하며 알던 분이시고 또 장모님도 제 능력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서울에서 좋다고 소문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집도 또래와 비교해서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게 제가 열심히 살게 한 이유라 아내는 절대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분도 2명이나 불러 아내는 그냥 백화점에 쇼핑 가고 친구들과 편하게 노는 삶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아내도 저도 둘 다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형수님이 워낙 빨리 아이를 가진 터라 아이가 쉽게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서 여행도 많이 가고 처가에도 물질적으로 많이 지원해줘서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당연히 병원도 주기적으로 다녔고 결국은 그 노력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내는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고는 형네 부부와 교류가 더 많아졌는데 다행히 형수님과 아내는 둘이 잘 지냈어요. 제 카드로 쇼핑도 다니고 조카를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모습에 제가 꿈꿔왔던 가정의 형태가 눈앞에 나타나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은 명절을 크게 지내는 편도 아니었고 오로지 1년에 한 번 아버지 제사만 지냈기 때문에 시댁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어요. 명절에는 오히려 제 돈으로 다 같이 바다를 보러 여행을 가거나 형네 부부는 형수님 지역에, 저는 아내 집에 가서 오래 머물다 오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종종 찾아뵀는데 그것도 아내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 저 혼자 가곤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 그냥 있으면 심심하시다고 집에서 요리해서 형네 집과 우리 집에 가져다 주셨는데 덕분에 아내와 형수님은 반찬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셨거든요.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조카가 딸이라 우리 아이도 내심 딸이길 바랐는데 아주 행운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든 생각이 제가 이 생명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낳고 보니까 왜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놓지 않고 책임졌는지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내와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였지만 무엇보다 우리 딸한테는 고생이라는 글자를 전혀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봤을 때 유난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많이 지원해줬어요. 행복하게 육아도 하고 가족들과 교류하니 사업도 날이 갈수록 잘 됐습니다. 혹시라도 망할 게 두려워 적금도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든든하게 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이 진지하게 전화가 와서 잠깐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형의 부탁이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은 저는 퇴근하고 바로 형네 집으로 갔는데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진짜 염치 없지만 한 번만 어떻게 부탁드려요. 수술하지 않으면 동생이 바로 생명이 위독해지고 살 수가 없대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큰 돈이라 아내와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사정은 알겠어요. 꼭 부탁드려요. 저도 도저히 대출을 받고 친정에서 다 모으고 모아도 너무 모자라네요. 형수님은 울면서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들어봤더니 형수님의 동생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원비가 너무 비싸 자기들 사정으론 감당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도 기꺼이 도와주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에 망설여지긴 했어요. 만약 우리 아내의 처제면 당연하게 도와줬겠지만 일단 고민해본다고 하고 아내에게 가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제 설명을 듣고 썩 내키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자기가 다 감당한다고? 아주버님하고 형님은 그럼 돈 얼마나 낼 건데? 우리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 이번이 시작이고 계속 도와줘야 할 수도 있어. 그건 말해봐야지. 내가 워낙 형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자기가 한 번만 이해해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게. 아내와 긴 얘기 끝에 저는 형수님에게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주게 됐습니다. 사실 어릴 때 친척들에게 외면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예전에 우리 가족이 그렇게 느꼈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어머니도 똑같았는지 어머니는 이 내용을 듣고 제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바로 조카의 육아 문제였어요. 형수님의 친정 식구들이 다들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형수가 병간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인을 쓰자니 너무 비싸고 저도 그것까지 도와줄 순 없으니 형수님이 자기가 돌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문제는 조카였는데 그때 조카 나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형도 일해야 하고 조카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으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계속 데리고 있기엔 아내가 대놓고 싫어해서 결국 어머니가 조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형네 집에 가셔서 조카를 봐주며 집안 살림도 다 해주시게 됐죠. 여기서 저는 살짝 기분이 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형수님이 어머니가 살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색깔 정확히 나눠서 해주세요. 검은색이랑 흰색이랑 그리고 수건도 따로 빨아주세요. 이거 이렇게 섞이면 옷 다신 못 입잖아요. 아, 그리고 청소하실 때도 화장실은 더 신경 써주세요. 내가 그렇게 했구나. 미안하다. 다음부턴 더 신경 쓸게.
그런데 제가 기분 나쁜 것도 정말 나쁜 거지만 이때 형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봤더니 형이 꼭 자리에 없을 때만 저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형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꼭 형이 없으면 제가 있는데도 어머니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꾹 참았어도 제가 병원비까지 그렇게 내주는데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건가 기분이 나빠 저도 이때는 한 소리를 하게 됐어요. 형수님, 도대체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와주시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네? 어머, 서방님, 지금 병원비 내줬다고 이제 손윗사람인 저한테 뭐라 하세요? 아니,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는 게 지나치잖아요. 저도 꾹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도와주시는데 당연하게 부리는 사람으로 대하시잖아요. 서방님 정말 서운하네요. 안 그래도 동생 신경 쓰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도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유, 괜찮아. 난 괜찮아. 그만하자, 응? 내가 미안해. 나는 괜찮어. 저와 형수님의 다툼이 시작되자 어머니는 당신 잘못이 크다고 저희를 말리셨어요. 마침 이때 아내가 일이 있어 옆에 없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진지하게 병원비 지원에 대해 생각했지만 그래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형네 집에 걸음을 줄이게 됐죠. 형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 와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부부싸움까지 했다는 소리를 듣고 괜히 나섰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형수님이 말하는 게 종종 본인도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셔서 저는 결국 제가 먼저 형수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형수님도 오해가 있었다고 하고 그렇게 끝났는데 기분이 상해 형네 집에 잘 가지 않으니 어머니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번엔 처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형네 집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애초에 장인어른을 거래처로 만났던 터라 장인어른의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고 수완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었는데 무리한 확장으로 망하게 된 걸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해서 적금도 깨서 회생을 도와줬죠. 이때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아내는 살도 많이 빠졌는데 그걸 옆에서 그냥 볼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딸과 함께 국내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많이 심신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딸한테까지 걱정을 전염시키기 싫어 일부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때 제 사업도 예전처럼 마냥 잘 되던 시기는 아니라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형수님 동생에게 들어간 돈도 꽤 컸고 그걸 메꾸려고 많이 일했는데 그것도 타격이 컸거든요. 그래도 장인어른의 사업 재기를 도와주고 처가에서 제 위상은 매우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날은 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명절을 크게 지내지 않고 다른 행사가 없는 대신 아버지 제사는 매년 챙겼는데 아내가 저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새로 명품 가방을 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형수님 앞에서 말했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됐어요. 아니, 그걸 왜 자꾸 내 앞에서 보여주냐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다른 곳에 가서 실컷 자랑해. 동서는 대체 왜 그래? 나한테 지금 일부러 이래? 저번 주에 샀으니까 들고 온 건데 형님은 왜 그러세요? 제가 제 가방 들지도 못해요? 샀으니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일부러 형님 만날 때 새로 산 걸 숨겨야 하나요? 우리 형편 알면서 뻔히 그래?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번부터 계속 그러잖아. 우리 힘들게 사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형님이 힘들게 사는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왜 그걸 저한테 뭐라 하시냐고요.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지 제삿날에 저러는 게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있는데 보기가 안 좋아서 말리기 시작했더니 형수님은 저에게도 뭐라 하더라고요. 형도 옆에서 말리고 이날을 계기로 형수와 아내는 서로 기분이 상해 틀어지게 됐습니다. 아내는 집에 와서 형수님에 대한 욕을 살벌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자들끼리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왜 하필 아버지 제삿날에 그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아내와도 부부싸움을 하게 됐죠. 웬만하면 싸우지 않던 부부라 냉전은 생각보다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저는 다 이해하는데 왜 하필 제삿날 그랬냐고 하고 도돌이표였어요. 그렇게 서로 감정이 상한 채 지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다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수와 아내의 관계였지요.
둘은 이제 어머니 생신 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도 냉랭하게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형과 저는 상당히 곤란했는데 어머니도 너무 불편해하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모습에 형과 제가 나서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서 술과 함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며 노력했더니 그래도 몇 번 그런 자리를 가지니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냉랭한 분위기는 확실히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형과 제 노력이 가상하지도 않은지 형수님과 아내는 또다시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엔 바로 아이들 문제였어요. 우리 딸이 조카가 가기 희망했던 고등학교에 붙게 됐거든요. 조카도 그 명문고에 입학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음에도 떨어져서 한동안 많이 슬퍼했었습니다. 결국 일반고에 입학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조카가 떨어진 그 학교에 우리 딸이 붙게 됐어요. 그날은 또 하필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좋았던 분위기가 금세 냉랭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지영이가 이번에 명문고 입학하게 됐어요. 제가 이 소식을 할머니 생신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동안 학원 다니느라 집에서 잠만 자고 힘들어했는데 너무 기특하죠? 어머, 그랬니? 아유, 너무 수고했다. 그렇게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더니 좋은 결과 가져와서 할머니 너무 기쁘네. 아유, 우리 지영이 너무 기특해. 처음에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그 소식을 듣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지 바로 우울해했고 그걸 본 형수님의 표정도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나름 참았는지 가만히 있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더니 큰 소리가 귀에 들려서 봤더니 싸우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아내와 형수였습니다. 그걸 도대체 왜 우리 미정이가 있는 앞에서 그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축하는 안 하고 지금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정이가 거기 떨어지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그때 옆에서 달래줬으면서 그걸 까먹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따로 말하면 되는 걸 굳이 애 앞에서 그래야 하는 거냐고. 우리 애가 똑똑해서 붙은 걸 어떡하라고요. 그럼 붙은 걸 붙었다고 하지 뭐라 해요.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들어봤더니 딸의 고등학교 입학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지칠 대로 지치고 이 여자들의 싸움에 끼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머니가 가게 안에 같이 있으니 더 지속됐다가는 알게 되실 것 같아 가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식 일이라 서로 쉽게 진정하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까지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이가 좋던 조카와 딸 사이도 금이 가서 예전과 같은 사이가 아니게 됐답니다. 아내는 집에서 종일 제 귀에 대고 형수욕을 하고 딸아이도 본인의 입학이 이렇게 갈등 원인이 되니 상당히 슬퍼했어요. 그리고 형도 저도 이제 이 싸움을 중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자연스럽게 감정이 해소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 생신 식사 자리 때 그런 싸움이 일어난 거라 어머니도 불편하셨을 테니 제가 따로 많이 찾아가서 풀어드렸죠. 워낙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걸 싫어하는 분이시고 갈등을 만드는 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제게 직접적으로 말은 건네지 않아도 마음이 상한 게 눈에 보였어요. 아내와 충분한 대화 끝에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서로 가면을 쓰고 행동해달라고 했고 형도 형수를 설득해서 결국 어머니 앞에서만 좋은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딸아이도 명문고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니 바빠졌고 그렇게 저도 사업에 찾아온 위기를 적당히 넘기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울려 받았더니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어요. 아내가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다급하게 말하길래 일하다 말고 병원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형과 형수님도 와 계셨고 의사 말을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밖에 나가셨다가 그만 길바닥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한창 추운 겨울이었고 하필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다 꽁꽁 언 상태였습니다. 시장에 가려다 심하게 넘어진 어머니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하도 격하게 넘어져서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의사 말로는 어르신들은 관절이 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많이 경계해야 한다고 하며 원래도 무릎과 발목이 좋지 않으셨는데 이제 다리는 쓰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뇌진탕도 있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라는 소리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일단 목숨이라도 살려달라고 했더니 노력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2주를 병원에 계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면회 가면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잘 뜨지도 못하셨어요. 형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니 제가 시간을 내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셨는데 의사 말대로 다리는 이제 쓰지 못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퇴원하셔도 되고 병원에 계속 입원하셔도 된다고 말해서 급하게 형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내가 처제 간호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자식이니까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노력해보자. 그래야지. 난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기 싫어. 형이랑 내가 서로 번갈아 가면 모시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형수님이랑 집사람도 같이 불러서 얘기하자. 형과 대화를 나누고 일단 어머니를 퇴원시켜서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을 불러 진지하게 가족회의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잠드신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거실에서 얘기하는데 형수님도 아내도 노골적으로 모시기 싫다고 하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형수 동생 병원비도 내주고 장인어른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걸 복구해줘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노골적인 반대라니 인생이 이렇게 허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람에게 정이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게 됐습니다. 형수님과 아내는 서로 감정이 애초에 좋지 못한 상태였는데 서로 어떻게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대치하다 보니 감정이 매우 격해지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돈 자랑하더니 왜 어머니는 못 모셔? 동서가면 되겠네. 집에 일하는 사람만 2명인데 뭐가 그리 힘들어? 어차피 모셔도 사람 부를 거 아니야? 그러면 형님은 이제껏 우리 남편 도움은 다 받아놓고 입 싹 닫게요? 병간호 경력 있으니까 훨씬 쉬울 텐데요? 아 그리고 그냥 싫다고요. 형님은 가족들 도움만 받고 베풀 줄은 전혀 모르네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라고? 지금 우리 동생 도와준 걸로 도대체 몇 년을 생색내?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부탁하지 말 걸 그랬어. 아니 상대적으로 형편 좋은 쪽이 이런 건 부담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그리고 형님네 살림 다 어머니가 도와준 거 아시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좀 말이라도 자기가 모시겠다 해야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인성으로 살아가요? 애가 참 좋은 거 보고 배우겠네. 뭐? 지금 너 뭐라 그랬어?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너 이리 와. 이게 말이라고 함부로 하네? 급기야 형수와 아내는 서로 머리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저는 말려야 하는데 도저히 저 여자들의 싸움이 한두 번도 아니고 지칠 대로 지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몸싸움으로 번진 것을 막아야 하니 형과 저는 서로 아내를 잡고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서로 놓지를 않더라고요. 머리를 잡는 것을 떠나 할퀴고 발로 차고 말도 아니었답니다. 남자가 말려도 여자들이 어찌나 힘이 센지 거실에서 시작된 싸움은 떼굴떼굴 굴러 방을 가로질러 복도까지 가게 됐어요. 야, 너 미쳤어? 이거 놔! 당장 놔! 먼저 놔. 난 절대 못 모시니까 알아서 해. 당장 데려가. 그럼 난 모실 줄 알아? 나도 못해. 배째. 양심도 없지? 그렇게 복도를 떼굴떼굴 구른 형수와 아내는 어머니가 자고 계신 방 앞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어머니가 깰까 두려워 최대한 말렸는데 2명의 힘이 어찌나 센지 그렇게 어머니 방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졌는데 바로 어머니가 두 눈을 뜨고 그대로 며느리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본인들은 지켜보는 것도 모르는지 서로 늙은이를 모시라고 소리 지르는 아내와 형수에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죠. 초인적인 힘으로 강제로 떨어뜨리고 형 보고 형수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어머니한테는 별일 아니라고 원래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알지 않냐고 달랬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집 밖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그렇게까지 싸웠던 적이 없는데 저도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도 지르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을 꺼냈습니다. 속으로 형수와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 아냐고 말하는데 아내는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원래 알던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고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제 아내는 어디 가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만이 제 앞에 있더라고요. 끝나지 않은 싸움에 지쳐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눈을 감고 자고 계셨습니다. 한숨을 쉬고 형에게 연락했더니 형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싸운 적이 없다고 본인도 형수에게 너무 실망했다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직도 너무 힘들고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는데 바로 어머니가 스스로 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믿기지 않아 몇 번을 흔들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제발 받아들이라고 냉정하게 말할 때도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아 열심히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형도 병원 바닥에서 오열하고 저도 형에 의지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장례식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슬펐던 것은 이미 우리가 아버지를 보낸 경험이 있어서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죠. 장례식 때 형수와 아내도 옆에 있었는데 너무 보기가 역겨워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둘이 그렇게 서로 바닥까지 보이며 싸우지만 않았어도 어머니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조문으로 온 장인어른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딸이 이런 인성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어. 내가 이러라고 당신 회사 재기시켜줬어?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어떻게 나한테 이래? 김서방,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한테 이러면 어떡하나. 그래도 어른인데 자네가 좀 참아보게. 장모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동안 내 돈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이제 꿈도 꾸지 마. 내가 지난 날이 너무 후회된다고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서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겨우 진정한 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핸드폰을 혹시나 해서 확인했더니 어머니가 음성을 남겨두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아들들에게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 그동안 살면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 늙어서 며느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아. 못난 엄마 돌보느라 고생 많았고 난 이만 너희 아버지 곁으로 갈게.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며 너무 오열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형에게도 들려줬더니 형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당장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당연히 형수와 아내에게 남아있는 정은 단 하나도 없었는데 이대로 그냥 곱게 보내주기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날에 장인어른 회사에 있던 제 지분을 다 처분했어요. 투자했던 것을 죄다 거두고 망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한순간에 이러는 게 어딨어. 자네 진짜 이럴 거야? 됐고요. 이제 당신하고 더 볼 일 없습니다. 끊습니다. 그리고 집이 제 명의니까 아내에게 나가라고 하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할게. 나 진짜 반성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내가 너무 미안해. 그래,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사람이니까 실수는 하지 않겠나, 응?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집 앞으로 아내와 같이 찾아와 밤을 새우며 빌어도 전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이 울면서 부재중으로 메시지를 남겨놓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귀찮고 짜증나는 것을 보며 진짜 이제 우리는 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수 동생이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라며 연락이 왔으나 가볍게 무시했어요. 그동안 제가 돈을 내서 병원에서 제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볼 일 없으니 제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추가로 해줬습니다. 당연히 형수도 난리가 나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제게 빌고 형한테 연락해서 빌고 난리를 쳤으나 우리 형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저도 형도 이혼을 동시에 준비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수와 아내가 훨씬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항상 할머니한테 다 들리게 욕하고 그랬어. 할머니는 맨날 못 들은 척하고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형수가 어머니에게 살갑지 않게 대한다는 것은 저도 직접 봤으니 알고 있었는데 아내까지 그럴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딸은 어차피 엄마가 평소에 자기한테 많은 사랑을 준 것도 아니고 항상 놀러 다니느라 바빴다고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제게 직접적으로 말해줬습니다. 내심 속으로 딸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말을 고르고 골랐는데 딸은 오히려 저를 달래주며 어머니를 잃은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형수 집에 지원하던 돈도 끊고 장인어른의 회사도 다시 망하게 하고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형도 이혼하고 하루아침에 둘 다 이혼남이 됐지만 전혀 후회는 없고 오히려 속이 후련하네요. 어머니는 아주 좋은 곳에 묘자리를 보고 아버지도 이장해서 같이 모셨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딱 한 번만 생각해달라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뿐이죠. 이렇게 제 일생일대의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허탈했는데 이제는 생각해보면 오히려 싹을 끊어냈으니 후련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딸아이와 그리고 형과 조카와 남은 인생 우리끼리 보듬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잘 사는 모습을 하늘에서 부모님이 지켜보실 테니 보란듯이 더 잘 살아보려고요. 한동안 사업에도 소홀했는데 다시 불타서 열심히 일하는 맛도 나고 요즘은 아주 괜찮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